어머니, 다 드셨으면 상 좀 치울게요. 아직 숟가락도 놓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밥그릇을 채가는 그 악스러운 손길에 수십 년 묵은 설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애써 못 본 척 하더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다는 걸. 하지만 그들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 엎어졌을 때라는 것을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주방에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쌀뜨물에 손을 담글 때 느껴지는 미지근한 온기. 그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제게 새벽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 넓고 텅 빈 아파트의 새벽은 유독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며느리 서희는 강남의 50평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벌이만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 한편에 있던 제 국밥집과 살던 집까지 팔아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아들 부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꼭 모실게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면서 편히 쉬세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생애 보험 증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한 서희가 잠옷바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던 서희는 인덕션 위에 올려진 뚝배기를 곁눈질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요? 아침부터 너무 헤비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거하게 안 먹어요. 샐러드나 그릭 요거트 같은 걸로 간단히 먹지. 그 말에 찌개를 젓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우가 엄마 된장찌개 좋아하잖니. 든든하게 먹고 출근해야지. 진우 씨도 입맛이 변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옛날 음식 해주시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제발 인덕션 쓰실 때 이거 누르시라니까요. 자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비싼 건데. 서희는 인덕션의 잠금 버튼을 능숙하게 누르며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몇 번을 배워도 손에 익지 않는 새 물건들이 제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모를 리 없었지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만 보고 참자, 내 아들만 보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 앉은 아들 진우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밥 먹을 땐 좀 내려놓지 그러니. 제 말에 진우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오늘 찌개 맛있다. 역시 엄마 솜씨는 최고야. 아들의 칭찬 한마디에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수고는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너무 짜요. 요즘 저염식이 트렌드인 거 모르세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간은 좀 줄이셔야죠. 아, 그랬니? 내 입에는 딱 맞아서. 어머니 입맛 말고요. 저희 입맛에 맞추셔야죠. 저희가 먹을 거니까.
그리고 이 김치, 아직도 작년 김장 김치 드세요? 세상에. 요즘 누가 이렇게 묵은지를 먹어요. 백화점 가면 깔끔하게 포장된 김치 얼마나 많은데. 서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방식들, 제 손맛, 제 세월이 전부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날 말을 못 들은 척 밥만 푹푹 퍼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치 맛만 좋은데 뭘 그래. 엄마 김치만 한 게 어딨다고. 당신은 뭘 몰라서 그래. 이런 거 자꾸 먹으면 몸에 나트륨만 쌓인다고. 안 그래요, 어머니? 서희는 비웃음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비싼 아파트에 얹혀 산다는 죄, 아들 부부의 신혼을 방해하고 있다는 죄, 그리고 낡고 오래된 방식으로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죄.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저녁에 동창들 모임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엄마랑 저녁 먹고 있을게. 어머니랑? 아, 됐어. 당신도 오늘 저녁은 밖에서 해결해. 나도 없는데 어머니랑 단둘이 밥 먹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야. 안 그래? 서희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거품 묻은 그릇만 매만졌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했고 아들 역시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문득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는 흙 묻은 손으로 어린 진우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남들 잘 때 일어나고 남들 쉴 때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행여나 내 아들 기죽을까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과외 한번 못 시켜주는 형편이었지만 진우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 앨범 속 사진을 쓰다듬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온 것일까? 해가 저물고 며느리의 말대로 아들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홀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고 며느리가 짜다고 타박했던 나물 반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는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너는 약속 있다더니.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잘 됐다. 엄마랑 밥 먹어야지.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기뻤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느리 앞에서는 길을 못 펴도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얼른 일어나 아들의 밥을 퍼주었습니다. 모처럼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은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간다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당신 여기서 뭐해?
약속 펑크 났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나도 그냥 집에 왔잖아. 서희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며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몹시도 못마땅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엄마 혼자 저녁 드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왜 이제 드세요? 알아서 잘 챙겨 드시지. 그리고 당신은 집에 오면 옷부터 갈아입으라니까. 밖에서 묻혀온 먼지 어쩔 거야. 서희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쳐진 진우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밥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반쯤 남은 찬밥과 나물 반찬. 그 초라한 밥상이 며느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너도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내가 금방 따뜻한 밥 다시 차려줄게. 됐어요. 입맛 없어요. 서희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시선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아서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며느리가 제게 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짜요. 저희 입맛에 맞추셔야죠. 그 모든 말들이 제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서름을, 이 모멸감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가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샐러드와 토스트를 준비했고 청소는 그녀가 출근한 뒤에 먼지 한 톨 없이 해놓았습니다. 제 존재가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는 돌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인테리어를 바꾼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새로 주문한 값비싼 가구와 소품들이 쉴 새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싶어 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낯익은 천 조각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뜬 붉은색 털실. 저는 황급히 봉투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손때 묻은 낡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처음 사주었던 낡은 재봉틀, 진우가 어릴 적 학교에서 상장과 함께 받아왔던 작은 트로피, 그리고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떠서 만들었던 아들의 첫 베네 저고리.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베네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아기가 추울까 최고급 털실을 사다 만들고 아들의 이름을 서툰 솜씨로 수놓았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이었고 아들을 향한 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화병의 위치를 잡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희야.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니?
제 손에 들린 베넷 저고리를 본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옷장 정리하다가 나왔길래 버렸어요. 낡고 좀이 슬어서 입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자리만 차지하게. 버리다니. 이걸 버려? 내 허락도 없이? 허락이요? 어머니, 무슨 허락까지 받아요. 솔직히 이런 낡아빠진 것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칙칙한지 아세요? 새로 인테리어 싹 했는데 저런 거 하나 있으면 톤앤 매너가 다 깨진다고요. 톤앤 매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추억과 세월이 고작 톤앤 매너라는 말 한마디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내 아들 진우가 처음 입었던 옷이야. 내가 밤새 만들었던. 어머님도 참 딱하시네요. 그런 거에 아직도 의미 부여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간직해요. 사진으로 다 남겨두면 되지. 정 아까우시면 밖에 내놨으니까 다시 주워 오시든가요. 며느리는 화병을 고쳐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아들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이것 좀 봐라. 서희가 이걸 버렸단다. 내가 처음 입었던 베넷 저고리를. 저는 울먹이며 아들에게 낡은 옷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했잖아. 그래도 이건 뭐가 심해요? 내가 뭘 틀린 말했어? 당신 방에 있던 낡은 트로피랑 상장도 다 버렸어. 그런 거 다 먼지만 쌓이고 짐만 된다고.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 취향대로 꾸밀 권리 나한테 있어. 안 그래? 그건 그렇지만. 그럼 됐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물건 함부로 들여놓지 마세요. 특히 그렇게 촌스러운 것들은요. 서희는 제게 쐐기를 박듯 말하고는 쌩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내 아들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진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의 추억이 다 짐이니? 아들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희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래. 너무 낡았으니까. 그냥 버린 거겠지.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변명. 제 상처받은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사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내 짐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저는 힘없이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베넷 저고리가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아들 내외의 집을 꾸며줄 새 가구를 옮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추억이 머무를 곳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마음이 머무를 곳 또한 없다는 것을.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5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던 아들이 안쓰러워 시장에서 남이 버린 연탄재를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떼주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깰까 밤새 아궁이 앞을 지키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제 손은 온통 검댕으로 뒤덮였지만 잠든 아들의 포동포동한 뺨을 보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커서 성공하면 엄마 호강시켜 줄 거지? 응,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사줄게. 엄마는 따뜻한 데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줄 거야. 어린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은 얻었지만 그 집에 제 마음 둘 곳 한 뼘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대신 시린 냉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값비싼 벽지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변해버린 걸까요? 제가 알던 그 따뜻했던 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깊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소리 없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저는 제 존재의 모든 부피를 줄여나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그들이 좋아하는 빵과 샐러드를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고 그들이 모두 집을 비운 뒤에야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노력을 가상하게 여겼는지 며칠간은 저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경멸이 서려 있었고 아들은 그 눈빛 아래에서 더욱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아들 내외가 약속 없이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들을 사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해물찜과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부디 우리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우야, 서희야. 저녁 먹자. 내가 너희 좋아하는 것들로 잔뜩 차렸다. 며느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 안 먹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차가운 쇠붙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성이며 준비한 제 정성이 다이어트라는 가벼운 단어 하나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다이어트? 그래도 한술이라도 뜨지 그러니 내가 너희 생각해서 됐어요.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 사이를 오가다 이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라도 먹을게요. 와, 해물찜이네. 맛있겠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지만 아들만이라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맛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제 음식이 아니라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은 너무나도 쉽게 짓밟혔습니다. 아들이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우 씨, 다 먹었어? 나 샤워하게. 아니, 아직.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희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 진짜. 집안에 온통 음식 냄새네. 환기 좀 시켜야겠다. 서희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가 훅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음식들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제가 앉아있는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죠? 이제 상 좀 치울게요. 저는 아직 밥그릇에 밥이 반이나 남아 있었고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과 국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 밥 먹고 있다. 제 목소리는 간신히 기어 들어갈 듯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제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드시긴 뭘 드세요? 아까부터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어차피 다 남기실 거잖아요. 서희는 거칠게 제 밥그릇을 잡아챘습니다. 제가 힘없이 그릇을 붙잡자 그릇이 기울어지며 밥과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쳤나 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엉망이 된 식탁과 짜증을 내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흙 묻은 돈을 만져가며 아들을 키웠던 기억,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집에 들어왔던 날, 가리고 오늘 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싸늘한 결심만이 잿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쏟아진 음식물로 더러워진 손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은 채 유령처럼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을 닥달하는 소리가, 아들이 변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제 영혼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거실의 불빛이 꺼지고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옥죄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내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마저 빼앗긴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옷가지나 장신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아들 내외가 제게 사준 그들의 선심과 동정이 담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제 손길이 향한 곳은 장롱 깊숙한 곳,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아련한 과거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앳된 얼굴의 청년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눈은 가난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였고 저는 고된 시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아, 밥은 굶지 말고 다녀라. 힘들면 언제든 찾아오고 누나가 밥은 안 굶긴다. 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이 남대문 시장을 통째로 사서 누님 품에 안겨드릴게요. 부모 없이 홀로 시장을 전전하는 17살 태준이의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제 자식처럼 그를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말아 먹이고 떨어진 교복을 기워주고 밤늦게까지 함께 장사를 하며 어깨너머로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태준이는 그런 저를 친누나처럼 의지했고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맹랑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 아득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후 태준이는 죽어라 공부에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진우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진 아래에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쓰던 장부 겸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매일의 기록들. 그 마지막 장에 태준이가 사업을 시작하며 제게 알려주었던 그의 첫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1로 시작하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낡은 번호였습니다. 누님, 이게 제 첫 휴대폰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이리로 연락 주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저는 누님 편입니다. 그때는 그저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낡은 번호 하나가 제게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과 수첩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이 집은 이제 너희들 집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꾸미고 살아라.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너를 낳고 키운 어미가 있었다는 것을 찾지 마라.
더 이상 구구절절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 제 진심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는 낡은 옷 몇 가지와 나무 상자가 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저의 왕국,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젊음을 바쳤던 곳,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그곳이라면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억척스러운 상인들의 목소리, 구수한 음식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작은 국밥집은 최신식 휴대폰 가게로 변해 있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눅눅한 이불과 삐걱거리는 침대. 아들 내외가 살던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온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도 더 지난 전화번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태준이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제는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과연 내 연락을 받아줄까? 수많은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태준 씨 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집 하던 조은숙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나를 잊었구나. 괜한 짓을 했구나. 제가 전화를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님? 정말 은숙 누님 맞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옛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아, 나다. 나 은숙이 누나야. 누님, 이게 대체 몇 년 만입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누님을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시장에 몇 번이나 찾아갔었는데 이미 가게도 내놓으시고 이사 가셨다고 해서.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외면, 그리고 오늘 이 허름한 여관방에 혼자 앉아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일단 지금 계신 곳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님을 그렇게 대한 며느리, 제가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창문 없는 방 안으로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제의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는 단단한 강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마련해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매일 아침 깔끔하게 다려진 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동안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 시각 제가 사라진 집에서는 저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두 남녀의 일상이 태평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연락 없으셔?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좀 걱정되네. 아들 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며느리 서희는 거실에 새로 들인 이탈리아산 천연 대리석 테이블을 값비싼 융으로 닦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머니의 안위보다 새로 산 가구에 대한 애정이 더 묻어났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정말. 알아서 잘 계시겠지. 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가신 거 보면 작정하고 우리한테 시위하시는 거야. 전화해봤자 안 받으실걸? 오히려 우리가 애타게 찾으면 더 튕기실걸? 그냥 내버려둬. 며칠 더 고생해 보시면 돈도 떨어지고 몸도 고달파서 제 발로 기어들어 오시게 되어 있어. 그래도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날도 추운데. 실종 신고는 무슨, 다 큰 어른이 바람 쐬러 가신다는 걸 누가 실종으로 받아줘? 그리고 당신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해. 어머니는 절대 우리 없이는 못 살아. 평생 당신만 보고 사신 분이 어딜 가시겠어. 아마 지금쯤 찜질방이나 친구분 집 전전하면서 우리 연락만 기다리고 계실걸? 서희의 단호하고 경멸 섞인 말에 아들은 또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걱정보다 성공한 아내와의 불화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서희가 애지중지하는 새 테이블을 보며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이 테이블 정말 비싸 보이네.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게 꼭 당신 같아. 당연하지. 안목하고는 이제 우리 수준에 맞게 집안도 좀 바꿔야지. 어머니 계실 땐 낡은 자개장 같은 것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이제야 좀 집이 집 같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흔적은 그저 버려야 할 낡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태준이가 약속한 대로 호텔 최고층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태준이는 과거의 앳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다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중년의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시절의 그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태준이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굳건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일어나라, 태준아. 내가 왜 고개를 숙여? 나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내 지난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내 덕에 이렇게 좋은 구경도 다 하는구나. 아닙니다, 누님. 누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식이란 것들이 부모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다니요? 제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태준이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모욕을 눈물 한 방울 없이 그저 마른 장작처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님,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한빛 디자인이라는 곳이 맞습니까?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라고 하더구나. 잘 나가는 회사? 오늘부로 과거형이 될 겁니다. 누님, 제가 그 회사 오늘 당장 사겠습니다. 태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를 산다고? 아니, 태준아. 그래도 그건 너무. 고작 그 애 하나 때문에 내가 그런 큰 돈을 쓸 필요는 없다. 고작이라니요, 누님. 누님을 모욕한 것은 저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 회사, 제가 인수해서 그 여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빼앗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제가 누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제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향한 걱정과 의리만큼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서희의 회사 한빛 디자인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태산그룹이 자신들의 회사를 인수합병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현실감 없는 소문이 장건가를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떨었지만 서희는 자신의 사무실 한가운데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태산그룹이야. 태산, 우리가 드디어 해낸 거야. 내 예상이 맞았어. 서희는 이번 인수합병 추진이 오직 자신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한빛 디자인의 독창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태산그룹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야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건 기회야. 내 능력을 대한민국 전체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이제 강남의 작은 사옥이 아니라 테헤란로의 마천루로 출근하게 될 거라고. 모두들 내 덕인 줄 알아. 그날 저녁 서희는 회사 직원들을 모두 불러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선포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정말 복받은 남자인 줄 알아. 나 같은 보석 같은 아내를 뒀으니까. 이제 당신도 그 지긋지긋한 회사 때려치우고 나만 믿어. 내가 당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게 해줄게. 아들은 아내의 눈부신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칠째 연락이 없는 제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성공에 도취된 아내의 기분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그는 아내가 따라주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대단하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아들 부부가 성공의 정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태상그룹, 중견 디자인 업체 한빛 디자인 정격 인수 확정이라는 속보가 굵은 글씨로 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저들의 웃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폭풍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추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락의 시작을 저는 아주 고요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서희의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 앞에 서서 이제 곧 자신의 것이 될 더 높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오늘 내 스케줄 다시 한번 체크해. 태상그룹 회장님 방문 1시간 전까지 모든 준비 완벽하게 끝내야 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될 테니까. 네, 대표님.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기자들도 국내 주요 경제지는 전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연하지. 태상그룹과 인수합병하는 날인데 오늘부로 한빛 디자인의 최서희는 역사가 되는 거고 태산의 최서희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서희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걸리적거리던 헌 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태준이가 마련해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보낸 비서는 제게 은은한 색의 비단으로 지은 한복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몸빼 바지만 입고 살았던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사였지만 저는 군말 없이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짓밟혔던 제 자존심을 되찾는 갑옷이었습니다. 누님, 준비되셨습니까? 어느새 태준이가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정중히 두 손을 모으고 섰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더 늦으면 구경거리를 놓치겠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한빛 디자인 4억의 대강당은 태산그룹 인수합병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경제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축하하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오늘의 주인공인 최서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처럼 우아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최 대표 정말 대단해. 어떻게 태상그룹의 눈에 들 생각을 다 했어?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에 서희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런 아내의 옆에서 마치 값비싼 액세서리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멋지다.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우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은 순간 서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오늘 같은 날 초치는 소리 할래? 어머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서희는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사회자가 태산그룹의 회장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인 태산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강태준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짧고 강렬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한빛 디자인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태산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빛 디자인의 놀라운 잠재력과 태산그룹의 자본이 만나 더 큰 미래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맨 앞자리에 앉아 황홀한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고 자신은 태산그룹의 새로운 주역으로 소개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태준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 인생에는 한 분의 위대한 은인이 계셨습니다. 부모도 없이 시장 바닥을 떠돌던 배고픈 소년에게 대가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 강태준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서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저런 감성팔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곧이어 터져나올 자신의 이름을 기다리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오늘 그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의 성공의 진정한 주인이자 제 영혼의 어머니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태준이가 손짓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복,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저는 더 이상 아들 집에 얹혀 살던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겨우 참았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최서희.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입은 경악으로 벌어졌고 황홀경에 빠져있던 두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보며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강태준 회장이 저를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제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누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걸음해 주시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님.
그의 목소리는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크고 우렁찼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태산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웬 허름한 여인에게 누님이라 부르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태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들어 며느리 서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희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세상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가 실은 자신을 하늘로 올려줄 동아줄이 아니라 목을 죄교수대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아주 희미한, 그러나 그 어떤 비수보다도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제게 인사를 올리는 그 순간 최서희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의 등장 하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인사를 마친 뒤 말했습니다. 누님, 이쪽으로 오셔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누님이십니다. 태준이는 저를 행사장 가장 앞줄, 가장 중앙에 마련된 최고 귀빈석으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태산그룹의 최고위 임원들을 위해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이끄는 대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벨벳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저는 무대 위와 그 아래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경악과 혼란, 그리고 곧 닥쳐올 파멸의 전조를 즐기면서 말입니다. 그제야 태준이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와는 180도 다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빈석에 앉은 저와 무대 위의 태준, 그리고 바닥에 선 모든 사람들. 그 구도는 너무나 명확해서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빛 디자인의 대표이사 최서희 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넋이 나갔던 최서희가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해임이라니요.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수합병이 성사된 이 마당에 저를 해임하신다니요.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인수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바뀌어야겠습니다. 최서희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계약서 13조 사항, 인수대상 기업의 대표 및 임원이 사회적, 윤리적 무리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즉시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잊으셨습니까? 태준이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는 최서희의 이름으로 된 각종 비리 장부와 불법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폭언을 퍼붓고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던 증거인 녹취록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준이에게 말해준 개인적인 만행과는 별개로 태준이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그녀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였습니다. 최서희 씨, 당신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태산그룹은커녕 이 업계 어디에도 발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당신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저건 다 거짓말이야. 서희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날수록 장내의 분위기는 경멸과 멸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그녀의 추악한 민낯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최서희 씨를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법무팀은 즉시 횡령, 배임,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태준이의 냉정한 명령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서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최서희야. 당신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진우 씨, 김진우, 뭐해 이 무능한 인간아.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서희의 처절한 비명은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한 채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지만 진우는 이미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장 높은 귀빈석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저를 경호하며 행사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본 아들 진우의 눈이 뒤늦게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아내의 몰락보다 저를 이대로 영원히 놓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진우는 넋이 나간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사장 로비에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 더 큰 후회와 절망, 그리고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를.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물어보거라. 내가 아들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버렸다. 저는 그를 차갑게 지나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차가운 한마디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한 아내도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도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그는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이제 제게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희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온갖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한때 대한민국 여성들의 워너비였던 그녀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몰락과 함께 그녀가 제공했던 모든 부와 명예를 잃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의 번듯한 직장은 남아 있었지만 혼자의 월급으로는 아내가 남긴 빚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는 퇴근 후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아내를 원망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는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서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끼와 오만함은 사라지고 세상의 풍파에 찌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서희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남대문 시장 근처의 한 무료 급식소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과거 시장에서 국밥을 팔던 시절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제안한 그 어떤 부귀영화도 마다하고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소박한 기쁨을 찾으며 오롯이 저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배식을 받으려는 노인들의 줄 끝에서 헬쑥하고 남루한 몰골의 진우와 서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한때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죄에서는 진심 어린 뉘우침보다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픈 비굴한 욕망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밥을 푸던 주걱을 내려놓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사죄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너희들의 남은 생을 살아내거라.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다른 노인에게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한참을 더 울부짖던 아들 내외는 결국 힘없이 일어나 서로를 부축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시장에서 밥을 나누고 동네 아이들을 돌보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경제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는 없었지만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남대문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앉아 따뜻한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제게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누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국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어느새 태준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했는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준이와 국밥을 한술 뜨며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도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과거도 모두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조은숙, 제 이름 석자로 저의 새로운 인생을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과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아들의 비겁함,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것은 모진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가족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갚아주는 통쾌한 복수를 선택했고 차가운 복수의 끝에서 시작된 그녀의 따뜻한 봄날처럼 이 먹먹한 여운이 당신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가장 힘든 순간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